안녕하십니까? 대답이 없네. 예. 안녕하셨어요? 동영상 잘 보셨어요? 기본 강의 다 듣고 오신 거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기본 강의도 안 듣고 오시면은 그거는 공부가 안 되겠죠. 자, 세무사 시험을 또 이제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고 가급적이면 기본 강의를 또 통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이제 최종 정리니까 조금 압축한 자료를 따보는 게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요, 문제집을 갖다가 정확하게 많이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문제를 때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 문제를 때 풀어야지만 시험장에 가서 틀리질 않아요. 동영상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좋기는 좋다. 좋습니다. 자, 오늘 프린트 제공된 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논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민법 제1조 법원은 100% 나와요. 100%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법의 법원은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원이 뭐냐? 법원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갑과을 두 사람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 판사는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돼요. 그렇다 우리는 법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법원. 그래서 법원은 법이다. 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민법 제1조 조문은 기억을 하셔야 돼. 민법 제1조 민법이 법원 이렇게 되는데요. 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재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해야 돼. 따라서 관습법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고,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조리를 적용하는 거죠. 조리.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여기 민사에 관하여 일반인들의 생활관계죠.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는요,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상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민법과 상법 두 가지 조문에 다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상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법률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쓰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글자 그대로 나와야 돼.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다 살짝 바꿔가지고 민사에 관해서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당연히 글자로 된 성문법을 말하는 거. 글자로 된 성문법. 그래서 우리는요, 성문법 우선의 원칙을 갖다가 당연히 적용하게 되고, 이때 여기 법률 성문법은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각종 명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조례와 같은 게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조약, 조례는요, 국회의원이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성문법에 규정이 없으면 불문법으로 해결하죠. 이 불문법은요, 관습법이라든가 판례라든가 조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판례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1조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든가 고등법원 판결은요,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 그 재판 잘못했어. 재판 잘못했으니까 그 재판 다시 해라고 하는 당해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속하는 여력이 있는 것이지, 동종 유사 별개 장래의 사건, 다른 법원의 사건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판결 가운데서 아주 힘센 판결이 있어요. 그게 헌재 판결이죠. 헌재 판결은 예외적으로 법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헌재 판결은. 그래서 여기 관습법하고 조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적용하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판결이라든가 헌재 결정내, 요거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으로 인정해 준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관습법이죠.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독자적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잘 정리하셔야 돼. 나머지 부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린트 보게 되면 1번에 관습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습법은 누가 만든 거냐? 관습법은요, 국회의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걸 생활을 통해서 만든 거니까 일단 관습법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언제 세상에 알려지냐가 중요한데요. 관습법은요, 판결이 있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갑과 알 두 사람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글자로 된 법전을 찾아보니까 법전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큰일 났네. 글자로 된 법률이 없는데 관습법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요, 관행이 시작됐을 때 만들어진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둘 다 아니지. 둘 다 아니고 법적 확신을 획득했을 때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봅니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그럼 뭐 만들어진 거고요. 중요한 건 관행이죠. 요 관행은요,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지역, 일정한 시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있어야 돼. 요 관행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 관행은요,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라든가 합리성 같은 거 위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도 안 돼. 전부 다요, 이러한 강행 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행으로 만들어진 것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관습법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관행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관습법은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있을 때에만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구불변이 아니에요. 법적 확신은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시대에는 법으로 인정이 됐어요. 근데 현 시대에는 이게 법이 아니야. 그러면 법적 확신이 현재는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남녀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어가지고 남성 우월주의가 있다 보니까 종중 구성원 자격을 했다가 예전부터 남성만 인정을 해주고 여성을 제외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헌법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딱 최고 지도인으로 삼기 때문에 남녀차별을 딱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법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법적 확신이 사라졌으니까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전에 관습법이었던 것이 법적 확신을 갖다가 빼앗겨가지고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나쁜 관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쁜 관습. 그러면 법적 확신이 있었다가 사라지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죠. 부족한 부분은 뭘로 채우느냐? 시험에 나온 거요. 조리로서 보충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후손 그러면 당연히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즉 법적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한정한 종전의 관습법은 부정이 되고, 상식을 적용을 해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을 해서 여성도 당연히 성년이기만 하면 종중 구성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예전에 법원 행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종중 구성원 자격을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갖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법원이 판결로서 새로운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냈어요. 그럼 틀리는 거야. 관습법은 판사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니까 그걸 부정해버리고 상식을 적용한 거야. 상식.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 것이다. 자, 그 다음 2번. 관습법의 존재에 관해서는 괄호 쳐놓으시고, 관습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은요, 법원 판사가 직접 찾아보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관습법도 법이죠. 법이니까 법률 전문가가 따지는 거야. 법률 전문가가. 그래서 관습법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관습법이 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원 직권 고려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판사님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요, 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비전문가. 전문가가 먼저 입증하는 전문가가.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이라고 그랬죠. 사실인 관습은 법원의 판사가 전문가가 아니야. 오히려 거래를 갖다 저지른 우리가 전문가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의 존재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증명을 하지만 법원 관습법에 관해서는요, 법원이 직권 고려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요, 우리도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신경을 안 쓰죠. 법원 판사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관심이 없어. 일일이 그걸 다 관습법인지 아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판결 내리도 바쁜데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직권 고려하겠지만 법원의 판사가 관습법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요, 당사자가 들고 올 수 있어요. 판사님, 이거 관습법 같은데 이거 한번 판단 좀 해줘요. 이렇게 판사가 몰랐을 때, 법원이 몰랐을 때는 2차적으로 당사자가 증명할 수도 있다. 근데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증명한다는 건요, 이게 건방지게 하면 안 돼. 판사야, 이게 법이야. 이걸 해. 그럼 판사는 열받아요. 그러면 안 돼. 공손하게. 판사님, 성문법 없잖아요. 이게 법인 것 같아. 이걸로 한번 판단 좀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법이니까 이걸로 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법원이 고려한다. 2차적으로 당사자가 증명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 관습법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이게 법이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 이제 세무사 되면 전문가 되잖아. 전문가. 그죠? 고객이 왔어. 난 열심히 세법에 대한 걸 때 얘기를 해주는데, 야, 네가 잘못했은 거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지. 힘들게 공부했는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표현이 이래서 그랬죠. 자,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확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 판사가 관습법의 존재를 했다가 몰랐을 때는 이때는 2차적으로 당사자가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한 거죠.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예전에 58년도에 민법을 만들다 보니까 벌써 한 7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안 썼던 말을 많이 썼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실인 관습이란 말을 썼던 거예요.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이다. 거래 관행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 관행 같은 거 있잖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그 다음에 땅을 산다, 건물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통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 쓰고, 그러면 계약금 주겠지, 그 다음에 중도금을 따가 몇 차례 나눠주고, 마지막에 잔금 치르고, 동시에 소유권 받는다. 이게 거래 관행이에요. 이러한 거래 관행은 법이 아니지.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 나는 근데 일시불로 할 거야, 일시불로. 일시불로 하게 되면 조금 싸게 줄게. 이런 거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상거래도 할 수 있어. 야, 내가 시세에 30%더 얹어줄게.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등기부터 넘겨주게 되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번 다음에 더 많이 챙겨줄게. 진짜 철저하게 믿으면 그렇게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이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은 그럼 어디에 쓰느냐?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의사표시 해석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3번에 보게 되면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 이제 뭐 헌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관습법은 성문법이 있을 땐 절대 못 써.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쓰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성문법이 있을 때는 못 쓴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문법이 없으면 쓰고 있으면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성문법이 있을 땐 절대로 못 쓴다. 그리고 설령 관습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성문법이 없어 쓴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헌법 최고 지도 이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해도 안 되고 강행질서 위반해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법률 동그라미 넣으시고 실질적 의미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국회 제정법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다 포함한다. 명령이란 두 글자만 있으면 돼요. 이걸 갖다가 뭐 명령, 일반 명령이냐, 행정명령이냐, 위임명령이냐, 대통령 명령이냐, 총리 명령이냐, 각부 장관 부령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명령이란 두 글자만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규칙도 마찬가지야. 뭐 대법원 규칙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명령, 규칙, 조약, 조례. 조례는 자치법규라고 그랬죠. 이러한 것들은 글자로 된 것이고 성문법이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사실인 관습 가로쳐 놓으시고, 사실인 관습은요 민법 총칙 106조에 들어가 있어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게 되면 그래서 의사표시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은요 법전에 있는 임의 규정에 우선해서 사실인 관습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보충하는 기능이 뭐냐면 해석의 도구. 우리가요 당사자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누가 권리자인지 누가 의무자인지 이걸 확정지어야 되는데, 이게 불명확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 두 분 법원에 와가지고 소송을 다 제기했는데 당신들 말만 들어가지고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 눈에 보이는 자료 있으면 다 갖고 와.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입증 자료. 그래서 입증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계약서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목적이라고 하지.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해석의 기준으로 쓰는 것은 목사임신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목사임신. 거기 목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목적이란 글자가 나오면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야. 권리와 의무. 권리는 내 것이고 의무는 남에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는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야.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건 어디 들어가요? 계약서. 우리가 매매 계약 때 체결을 하잖아요. 매매 계약은 말로 해도 돼. 말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문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못 믿으니까 분쟁이 되면 입증 자료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문서로 작성하는 거예요. 문서로. 그러면 문서로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그걸 갖다 계약서 그러면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남들이 못 알아보게 그냥 목적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뭐야? 계약서. 계약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딱 보니까 도대체 뭘 썼는지 모르겠어. 판사가 물어보죠. 아니 두 분 계약서를 갖다가 왜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니 판사님,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가 써놨는데 우리도 국어가 좀 짧아가지고 우리가 써놓고도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는 계약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때는 뭘 쓰느냐? 그럼 두 분은 어떤 거래를 했어? 어떤 거래? 아 저희는, 판사님은 잘 모르지만 거래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럼 맞아요? 아 그래요. 맞네. 저 사람 말이 맞아. 우리는 거래할 때 이렇게 해. 아 그럼 거래 방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갑 당신이 권리자, 을 당신이 의무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 거래 관습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알면 당사자가 1차적으로 증명하겠지만, 두 분 어떤 거래 했어요? 물어봤더니 아 판사님 우리도 이런 거래는 처음이야. 그럼 두 사람이 또 거래 관행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때는 2차적으로 법원이 찾는 거예요. 법원이. 근데 관습이 없어. 사실인 관습 거래 관행이 없으면 그때는요 법전 찾아보는 거예요. 법전 찾아보는데 임의법규를 찾는 거죠. 임의법규. 자 근데 임의법규도 없어. 임의규정도 없고 임의법규도 없고, 그럼 그때는 상식 가지고 가는 거야. 두 사람 서로 이익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목사임신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한 거래 관행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법적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인 관습은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관습법은 법이잖아. 근데 관습법은요 성문법 있을 땐 못 써먹어. 그래서 임의법규가 있으면 관습법은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임의법규도 성문법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니잖아. 근데 임의법규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학교 다닐 때 민법 총칙 공부해 보셨어요? 전혀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지고 세무사 시험에서 민법 총칙 선택하신 거예요? 왜? 재밌다고? 공부하는데 재밌어요? 근데 민법 총칙 잘 선택한 거예요. 민법 총칙을 딱 선택을 했다 하게 되면은요, 이게 분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법을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거는 민법 총칙이에요. 세무사 나중에 자격 취득하시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 내가 말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작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현업에 나가게 되면요 민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법이라고 하는 거, 상법과 같은 거.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렵죠? 어려우셔요. 그래도 작년에 85점 다 맞았어요. 85점. 그래서 선생님들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건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 혹시 저한테 숙제 지문 같은 거 받으셨어요? OX 지문 같은 거? 전혀 안 받았어요? 동영상 안 받는다 그러면 동영상에 다 얘기해 줬는데, 아이고 참말로.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걸 더 잘해야지. 재정학 같은 거, 그 다음에 세법 같은 거, 이런 거 하죠. 예. 작년에 재정학을 갖다가 조금 어렵게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으셨어요? 작년에 조금 재정학이 어려웠다더라. 이거 다 하고 있죠?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아는 분 따님도
작년에 붙었어요. 작년에 붙었어. 그분 제가 아는 부장님 따님인데 그분 따님이 붙어가지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누가 더 반복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2차 시험은요. 전략 과목 같은 거 만들지 마세요. 과락을 면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2차는요. 과락 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헷갈리게 쓰는 거지. 채점위원들이 이거 공부한 것 같은데? 그럼 점수 나와. 근데 전혀 다른 이상한 거 쓰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힘들죠? 힘들어도 하셔야 돼. 예. 자, 그래서 거기 관습법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은 뭐가 있죠? 양관사 명분, 동산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실혼제도, 명인방법, 분명의지권. 이것만 관습법이고 이거 말고는 전부 다 관습법 아니다. 그 다음에 온천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온천권. 온천권 이거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에요. 이거 물권 아니지. 양관사 명분 아니니까. 하여간 양관사 명분 아니면 전부 다 관습법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셔야 돼.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권리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권리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있어요.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져가는 거. 내가 가져가는 거, 이걸다가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이익이다. 그러고 이걸다 권리라 그래요. 권리. 이 권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권리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강제 실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이익을 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면 돈 벌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버는 게 그게 재산적 권리예요. 만약에 혼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의 자격, 남편의 자격, 이런 가족법상의 지위 자격, 이것도 권리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출생이 됐다 그러면 부모님의 자격, 친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이익 또는 자격을 갖다가 권리라고 하고, 이런 건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실현해주고, 법에 의해서 실현해주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 법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건 권리가 아닙니다. 내 거야. 분명히 내 거 권리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를 하고 이걸 따가 막 들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판사님 저 사람이 내 권리를 다 침해했으니까 도와줘요. 그러면 국가가 와야 되겠지. 국가가 안 오면 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실현하고 보호하는 것만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권리를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 그래서 권리의 구별은 내용상 구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내용상 구별. 그 다음에 작용에 의한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구별이 있어요. 이것도 연결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맞으라고 주는 거니까 틀리면 안 돼요. 내용에 의한 구별은요. 돈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는 거야. 돈. 그래서 돈으로 표시가 되는 권리가 있고 돈이 아닌 걸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우리는 재산권 그러죠. 재산권. 이러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 그래서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양도성을 갖는 거예요. 양도성. 그래서 거래가 가능해 가지고 양도성을 갖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피전속성을 갖는 거죠. 피전속성. 그래서 양도도 가능하고 당연히 재산권이니까 상속도 되는 거예요. 상속도. 그럼 이때 재산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운 물권과 같은 게 있어요. 개념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돈과 무관한 게 있죠. 무관한 거.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족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원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원권. 자,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인격권은 뭐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요. 나 자신에 관해서. 나 자신에 관해서 가지는 권리를 또 우리가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이 인격권이요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고 얼굴 초상에 대한 게 있고 이름 성명 명예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도 뭐가 있어요? 성명 명예권 같은 게 있죠. 이게 인격권이야. 이 인격권은 절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인격권의 침해가 있게 되면 그 즉시 불법행위가 돼요. 그 즉시 불법행위가 되고 불법행위가 됐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손해배상은요 사후구제 수단이야.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분이 돌아가셨대. 강도 만나서 불법을 당해서. 그러면 당연히 상속인들은 생명 침해를 이유로 물어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손해배상 받았어. 그럼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와요? 여전히 돌아가신 거야? 여전히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인격권 침해가 있게 되면 저질러졌으니까 당연히 물어내라고 하는 사후 구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이 되는데 중요한 건 100% 완벽하게 다시 원상복구하는 게 불가능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벌어지기 전에 저질러지기 전에 예방하는 예방 청구 수단도 인정이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인격권 침해는 지배권 침해이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방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예방 청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인격권 침해가 있었을 때 예전에는요 신문에다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죄 광고를 대문짝 광고에 실었는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그거는 또 다른 인격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또 신문에다가요, 신문 하단에다가 아니면 전면에다가 대문짝하게 실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 그분도 그렇게 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격권 침해가 불법 행위가 있어가지고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정을 또 넣어놓은 다음에 동창회 나갔어. 그럼 동창들이 야 이번에 신문 광고 봤는데 그게 너냐?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그걸 또 왜 얘기를 하고 그래? 하지마. 그랬더니 술을 갖다 딱 한 잔 먹었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지마 그럼 또 얘기하지. 야 얘가 뭐 광고 한번 나왔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냐? 얘기를 해봐. 그럼 거기서 또다시 인격권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인격권 침해. 그래서 사정권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권이 있어요. 가족권. 가족권은요. 친족하고 상속 두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친족은 가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혼인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서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재산을 받는 게 상속이죠. 그 다음에 사원권. 여기 사원권은요. 사단법인 구성원인.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어요. 사단법인에만 사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월급 받고 일하는 사원이 아니죠. 여기는요. 단체 설립 과정에 관여한 자들을 말하는 거야. 단체 설립 과정에 관여한 자들. 그래가지고 사단법인은 모여봐봐 우리가 단체 한번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모일 수가 있는데요. 재단법인은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갖다 내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걸 다 장학금으로 주겠습니다. 학술 연구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은 사원이 있는 게 아니지. 내놓은 재산이 있죠. 이걸 출연재산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법인 구성원인 사원의 자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사원권이라고 하고 이 사원권은요 다시 둘로 나오죠. 자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익권이 있어요. 자의권은 사원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보호하는 개인적 권리지. 근데요 공익권은요 단체 목적 달성을 해서 인정하는 단체 목적 달성을 해서 단체를 위해 가지고 업무를 갖다 집행할 수 있는 권리, 감독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따고 우리는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권리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원총회 출석을 해가지고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결의권. 그 다음에요, 이사가 혼자 결정하니까 사원들이 가가지고 이사 너 혼자 결정하지 마.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자. 이게 소수사원권.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익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돈벌이 하는 건요, 이득이 되면 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고 덜 가져갈 수 있고 돈에 의해서 이게 차별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인격권은요 누구나 똑같이 주는 것이지 돈 많은 집에 태어났다 겸손한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덜 주고 더 주고 이런 거 아니죠. 이거 가족권도 마찬가지야. 돈 많은 집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은 더 많이 주고 겸손한 집안은 덜 주고 이거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구별 그러면 제인가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따른 분류 제인가사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작용에 의한 구별이 나와 있어요. 이 작용에 의한 구별 힘이죠. 힘에 의한 구별은요 다시 지청형항이라고 하는 거야. 지청형항. 권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아주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힘의 강약에 의해서 구별하는 걸 갖다 우리는 작용 그러고요. 엄청나게 강한 권리가 지배권, 상대적으로 약한 권리가 청구권, 또 엄청나게 강한 권리가 형성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약한 권리가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항변권. 자, 지배권 그러면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 우리가 역사적으로 창피한 게 있잖아요. 그 간악한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강점당했잖아요. 강점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지배했다 그러잖아. 지배했다고. 그럼 지배라는 말은 뭐야? 여기 이 나라는 우리 거니까 다른 사람 신경 꺼. 이게 지배권이죠. 그래서 지배권은요 독점성을 갖고 배타성을 갖고 그 다음에요 이런 건 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나만 쓰는 거죠. 그래서 독점성이다, 배타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공시의 원칙. 내 거니까 손대지 마.
해가지고 지배권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요, 대외적으로 모든 자에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성을 갖는 거예요. 대세성. 그러니까 지배권은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기 때문에 지배권을 간섭하게 되면요, 그 즉시 불법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주의하셔야 돼. 모든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권리가 아니고 지배권을 침해했을 때, 지배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권은요, 침해가 있게 되면, 지배권을 방해하거나 침해가 있게 되면 그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환 청구라든가 방해 제거 청구라든가 예방 청구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어요. 물권이 지배권이죠. 그래서 미리 소유권 갖고 있어요. 토지, 땅. 그러면 그 땅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근데 그 땅을 갖다 다른 사람이 침탈을 했다, 그 땅을 갖다 방해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방해 제거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 반환 청구.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구권은요, 특정인 갑이 상대방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특정인 갑이 특정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 또는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당연히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당신 사기로 했잖아, 당신 사기로 했으니까 그 대금 줘요라고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청구권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내 땅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땅 되돌려주세요. 이것도 청구죠.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은요, 특정인 상대방에만 하는 거야. 모든 자한테 하는 게 아니죠. 지배권은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청구권은 그놈에게만 하는 거야. 그놈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지배권은 그래서 대세성을 갖는다 그러지만 청구권은 대인적 성질을 갖는 거야. 그 사람에게만. 그러면 이때 청구권은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나 계약 말고, 채권 말고도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가족권적 청구권도 있어요. 가족권적 청구권은 나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니들이 다 가져갔네, 내 상속재산 되돌려줘. 상속회복 청구권. 그 다음에 내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친권자 부모님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네, 날 갖다가 부양해줘. 부양 청구권. 이런 것들이 가족법상의 청구권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두 가지 지문 기억하셔요. 청구권은 채권이다 그러면 틀려. 청구권은 채권이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러면 맞다 그랬죠. 청구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돼. 기본이 되는 물권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가족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옮겨갔을 때 청구권도 전부 다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청구권만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소멸시에 걸리지도 않아. 우리들이 땅 갖고 있어요. 소유자냐? 소유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요것만 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자, 그래서 거기 청구권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권 나와 있죠. 형성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서에서 우리가 다 들었겠지만 형성권은요, 일방적으로 법정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야. 법정 효과. 그래서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일방적으로 법이 정한 법정 효과를 변동시킨다. 변동이니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소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 우리가 취소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멸.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형성권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형성권은요,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의사표시 아니고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요. 해지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상기하겠습니다, 면제하겠습니다, 추인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만. 근데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채권자 취소권이죠.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채권자 취소권은요, 채무자가요,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어. 그럼 갚아야 되겠지. 근데 채무자가 돈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강제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강제 집행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미리 다른 사람한테 보관시켜 버리는 거야. 야 친구야, 내가 이번에 이거 갖고 있으면 쫓겨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네 이름으로 좀 갖고 있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보관시켜. 서로 짜고 가장매매 저지르죠. 가장매매 저지르게 되면 이때 채무자가 사해 행위를 저지른 거야. 그러면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적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고 다시 되돌려놓고 강제집행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빼돌린 계약을 갖다가 취소하겠습니다. 채권자 추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 추소권은요 무조건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 채무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는 등기 없잖아. 채무자가 친구한테 등기 빼돌렸으니까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해서 채권자가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추소권은 무조건 소송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다가요, 채권자 추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의사표시로 하는 것은 해제, 취소, 상계, 면제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로 하지만 채권자 추소권은요 무조건 소송해야 돼. 무조건 소송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이 바뀌는 게 있죠. 친생 부인권이라든가 혼인 취소권이라든가 입양 취소권이라든가 재판상 취소권. 그래서 가족이 바뀌는 건 말만 가지고 안 돼요. 열심히 가족을 이루고 잘 살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유 우리가 28년 7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너무 오래 살았어. 가족을 바꿔보자.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가족이 바뀌는 건 무조건 소송해야 돼요. 무조건 소송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의 성질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단어만 5가지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이죠. 쪼개주세요. 나가, 깎아주세요. 올려주세요. 사세요. 이게 바로 전부 다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청구권.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작용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것은 지청형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항변권은 뭐냐? 항변권은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상대방이 해줘요 그랬어요. 해줘요.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그래 당신이 해달라고 하지만 난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해줘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이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항변권은요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따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청구권은 인정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이 있고 영구적 항변권이 있어요. 연기적 항변권 그러면 날짜만 늦추는 거.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을 일시적 항변권.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은요 보증인이 갖고 있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원히 거절하는 게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뭐죠?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항변권이라든가, 여기 변제 다 끝났어. 변제를 위한 항변권. 그 다음에 한정 승인으로 인한 항변권, 이런 것들은 영구적 항변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청구권만의 불리양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형성권이 대부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판결을 필요로 하는 형성권은 채권자 추소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가족 변동이죠. 가족 변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에 보게 되면 글자, 명칭은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 성질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요 거기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이죠. 이 5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뜻을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서 답을 빨리 골라야 되기 때문에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 이렇게 하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임차인이 갖고 있는 갱신 청구권, 이거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다. 청구권. 그 다음 연기적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및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고, 영구적 항변권 보시는 것처럼 한정 승인,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됐을 때 소멸시효죠. 그 다음에 변제를 위한 항변권 이런 것들. 그 다음 10번에 보게 되면 이제 기타 권리가 있어요. 기타 구별이죠. 이 기타 구별은 어떤 게 있냐? 일신 전속적 권리가 있고 비전속적 권리가 있고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고 절대권이 있고 상대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대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대권. 자, 일신 전속적 권리가 있어요. 일신 전속적 권리. 그 다음에요 비전속적 권리가 있어요. 비전속적 권리.
일신 전속적 권리는요. 갑이라고 하는 권리자가 있으면요. 갑에게만 있는 거야. 갑에게만. 권리가 갑에게 이렇게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돼. 이게 일신 전속이죠. 그래서 전속 계약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권리가요. 권리자에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움직일 수 없는 게 일신 전속적 권리예요. 주로 이제 가족법상의 권리죠. 가족법상의 권리. 그다음에 비전속적 권리. 이거는 주로 재산권이죠. 재산권. 비전속적 권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재산권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한 사람의 권리가 을에게 거래가 돼서 양도가 될 수 있고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권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이게 재산권이죠. 일신 전속적 권리는요. 다시 두 가지가 있어.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 있죠.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 그다음에요.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 있어요.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은요. 권리자가 직접 해야 돼. 권리자가 직접 해야 돼. 그래서 권리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리하거나 대신하거나 대위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혼인, 유언, 약혼 이런 것들. 근데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요. 권리가 발생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 상속 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와 상속 둘 다 안 되는 게 있고 양도는 못하지만 상속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고시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와 상속 둘 다 안 되는 것만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지. 둘 다 안 되는 것도 있고 양도는 못하지만 상속이 되는 게 있어요. 상속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양도와 상속 다 안 되는 건 다 가족법상에 걸려요. 남편의 자격, 아내의 자격, 그 다음에 자녀의 자격. 이거 양도 상속 다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근데요, 여기 양도는 못하지만 상속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붙어 있는 채권이에요. 야, 너 나한테 받을 수 있는 채권 채무는 양도하지 마. 양도 안 할게. 그럼 양도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때는 그건 재산권이니까 상속이 되겠지.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것도 있고 양도는 못 하지만 상속이 되는 게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된 권리, 주인된 권리죠. 종된 권리. 그래서 주인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된 권리는 이제 원본 채권이 있어요. 원본 채권. 2억 좀 빌려줘요. 원금이죠. 그러면 원금을 갖다 빌려주게 되면 채권자가 이자를 갖다가 요구할 수도 있고 이자 채권. 보증인 데리고 와 보증 계약을 요구할 수가 있고 저당권 담보 설정해줘 담보 설정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 채권이라든가 보증 계약이라든가 담보 설정 계약 이건 종된 권리. 원금은 주된 권리.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종성하고 수반성이 적용되는 거야. 부종성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말을 풀어놓는 거예요. 주인된 권리에 붙어 있는 종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종성은요, 주인된 권리에 붙어 있는 종된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된 권리 원본 채권에 종으로 붙어 있는 거죠. 따라서 주인된 권리가 무효다 그러면 종된 권리도 무효. 그 다음에 주인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종된 권리도 전부 다 소멸시효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된 권리에 붙어 있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인된 권리가 있으면 종도 있는 것이고 주인된 권리가 사라지면 종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 근데요, 이 원본 채권을 따가 양도를 했어. 채권 양도.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2억 원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줄 돈 있지. 공사대금. 차라리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2억 채권을 갖다가 공사대금 대신 줄게. 채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된 권리가 움직였지. 움직이면 종된 권리도 따라가죠. 따라가는 건 수반성이라는 말을 쓴 거야. 수반성. 왜? 주인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부종성하고 수반성이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부종성은 주인된 권리에 붙어 있는 종된 권리가 된다. 그 다음에 수반성은 주인된 권리가 움직이면 종된 권리가 따라가는 걸 말한다. 따라가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대권. 절대권은 지배권을 말하는 거야. 지배권. 모든 자한테 주장하는 거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권. 상대권은요, 이거는 청구권을 말하는 거예요. 청구권. 특정인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인성을 가는 거예요. 대인성.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대권. 요 기대권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기대를 갖다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선물해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주겠다는 증여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증여계약이 주된 내용이고 자동차 주는 건 종된 표시죠. 그래서 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장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권리, 희망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대권도 당연히 권리로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 내년도 추석이 되면 자동차 드릴게요. 이건 기한부 권리죠. 그래서 조건이 완성되기 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동차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추석이 되면 그때부터 자동차 받을 권리가 있죠. 지금 당장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미리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다 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2페이지 보면 11번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관계가 나와있죠. 원본 채권, 이자 채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은 담보에서 보호받는다 그래가지고 원본 채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본 채권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물종물 이론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때는 부종성, 수반성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고생을 하셨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3번에 보면 권리 경합을 보도록 합니다.